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정희 낭독학교 성우 송정희입니다. 네,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이 김홍 작가의 말뚝들로 만나봤는데요. 일요일 오전 7시에 매주 이렇게 만났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 문을 열어주실 우리 윤혜자 선생님 박수로 맞아주실게요. 안녕하세요. 낭독가 윤혜자입니다. 저는 오늘 말뚝들 책을 음, 소개할 때 추천의 말에 있는 편혜영 소설가의 글로 책 소개를 하고 낭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대로 겪지 못한 슬픔은 모두 어디로 가나. 말뚝들은 우리 사회가 그간의 무수한 사회적 재난을 충분히 애도하고 통찰하는 대신 은폐하고 소거하기에 급급해 왔음을 겨냥한다. 겪어야 할 슬픔은 억누르거나 외면하지 말고 진심으로 애도함으로써 통과해야만 한다. 슬픔은 어디로도 사라지지 않고 웅크렸다. 우리 곁으로 되돌아오게 마련이니까. 어느 날 느닷없이 말뚝으로 실압화된 슬픔이 우리 집 거실로 진군에 들어오거나 광화문 광장을 애워싸는 방식으로 바라보기만 해도 가없는 슬픔에 빠져들게 하는 말뚝은 슬픔은 슬픔의 방식으로 겪을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이 소설이 가다은 애도와 연대의 윤리는 근래에 보기 드문 서사적 활력과 함께 찾아와 굳건한 말뚝처럼 독자에게 내리꽂힐 것이다. 말뚝들, 김홍 장편소설, 한겨레 출판, 하나, 일. 불행에 대해 겸손해야 한다고 장은 생각한 일이 있다. 누구나 조금씩은 불행하고 가장 불행한 사람조차 끊임없이 불행하지만은 않으므로 호들갑 떨 필요가 없다고 말이다. 마침내 이루 말할 수 없는 불행이 찾아왔을 때 장은 불행이란 단어가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는데 한참이나 모자람을 깨달았다. 지난날의 견해가 오만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대신 불행의 일부를 감경받는다면 반드시 그렇게 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아무도 장의 불행을 덜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장은 그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이게 전부 내 것이라고? 이렇게나 크고 많은 것이? 이 정도 불행이면 모두가 함께 나눠야 공평하지 않은가? 비록 내가 누군가의 불행을 나눠 가진 적이 없더라도 말이야. 그의 불행은 온전히 그의 것이기만 했다. 자꾸만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지? 그런 질문조차 사소해지는 순간이 올 줄은 몰랐다. 좋은 대출 100개를 통과시키는 것보다 나쁜 대출 1개를 잘라내는 게 중요하다. 자리 보전하려면 언제고 명심해야 할 원칙이었다. 대출 심사역이 되고 장이 만난 첫 번째 사수는 서류 뭉치 3개를 그의 앞에 던졌다. 셋 중 하나는 이미 부결 처리된 건이라고 했다. 서류만 보고 찾아내. 퇴근 전까지. 셋 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 사업장이었다. 만드는 물건은 서로 달랐지만 비슷한 규모의 매출로 발생하는 비용도 비슷했다. 이미 일으킨 대출이나 담보 규모도 비슷했다. 함께 묶인 다른 서류에는 빠진 항목이 없었고 하나같이 규정대로 작성되어 있었다. 장은 종일 같은 서류를 여러 번 들여다봤다. 자신이 담당자였다면 모두에게 대출을 내줬을 거라고 결론을 냈다. 퇴근할 때가 다 돼 사수가 장에게 물었다. 찾았어? 이거 함정 아닙니까? 부결난 대출은 없는 거죠? 장의 반문에 세수는 한쪽 입꼬리를 올리며 서류 뭉치 하나를 찍었다. 장은 고개를 갸웃했다. 어째서? 사장이 바카스를 들고 왔는데
나는 카페인이 영 안 받거든. 게다가 거짓말하는 눈이었어. 눈은 거짓말을 못한다잖아. 장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실은 굉장히 당황했는데 그런 티를 내고 싶지 않았다. 사수가 원하는 게 바로 장의 당황인 것 같았기 때문이다. 자신이 타인의 삶을 결정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 근거를 제공하고 싶지 않았다. 옳지 않은 일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그런 이유로 대출을 거절했다가는 민원 폭탄을 맞기 십상이었다. 물론 그렇게 말하진 않았지. 이유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으니까. 중요한 건 찜찜한 일에 모가지 걸지 말라는 거야. 대한민국에 은행이 여기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 네가 정 그런 일을 하고 싶다면 말리지 않겠는데 나까지 엮지는 말아줘. 얼마 지나지 않아 사수는 이직했다. 동기 중에 승진이 느린 편이라며 늘 불만이 많았다. 좋은 기회를 잡아 직급을 높여갔으니 그에게는 잘된 일이었다. 옮긴 곳에서도 여전히 여신 업무를 했을 것이다. 그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바카스를 들고 가지 않기를 기원하는 수밖에 없었다. 10년도 더 지난 일인데 업체 이름이 장의 머릿속에 남아 있었다. 장은 마침 아주 오래전 일들까지 불러내어 따져보는 중이었다. 자신에게 닥친 불행을 규명하기 위한 절차의 일환이었다. 이미 폐쇄된 법인의 등기부 등본에서 폐업 일자를 확인했다. 장의 은행에 다녀간 뒤 1년 정도가 지난 시점이었다. 사태를 파악하기에는 주어진 정보가 너무 적었다. 최선을 다해 버텨내는 분투의 시간이었을 수도, 돌이키기 힘들 만큼 기운 회사가 자연스럽게 정리된 시간일 수도 있었다. 사수가 현명했을까? 어차피 오래가지 못할 회사였고 그걸 알아차린 사수가 눈치 빠른 사람이었을까? 그게 아니라면 누군가의 부주의와 냉대가 불운하게 연속되면서 받아야 할 기회를 받지 못해 쓰러진 거라면? 대표자로 기록된 이름을 검색창에 입력했다. 특별히 확인되는 행적은 보이지 않았다. 장이 걱정할 필요 없을 만큼 잘 살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사수는 잘 지내나? 바라던 대로 골치 아픈 일을 요리조리 피해가며 안락을 누리고 있나? 그게 발판이 되어 더 나은 삶으로 뻗어갔을까? 나쁜 태도가 걸림돌이 되어 생각지 못한 일을 겪었을까? 그때 부결된 대출에 장의 책임은 없었다. 다만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고받는지 그 원리를 알고 싶을 따름이었다. 이전까지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은 영역이었다. 스스로가 불행해지기 전까지는 말이다.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낭독가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홍현진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나 홍현진입니다. 저에게 말뚝들은, 굉장히 오래오래 자꾸자꾸 생각하게 되는 책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책을 혼자 펼쳤을 때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걸까? 생각보다 잘 와닿지 않았어요. 저에게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하고 같이 읽고 또 선생님들이 같이 읽어주시는 그 내용들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생각보다 소설에 이런 맛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해준 책인데요. 어떤 장면에 내가 알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전혀 이런 일이 현실에 있다고 하면서 전혀 모를 것 같은 어떤 장면들이 계속 생각이 나면서 이런 장면은 어떻게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낭독해야 될까?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정말 닿지 않는 부분도 있었고,
또 그러면서도 아, 이 사람의 마음이 혹시 이런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계속 곱씹고 곱씹으면서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소설이라는 장르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줬던 책이었습니다. 소설보다는 희곡에 가깝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아, 낭독은 또 이런 걸 느끼게 해주는구나. 이 부분은 어떻게 낭독해야 되나. 이 부분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계속하고 인물의 감정을 다시 한번 계속 제 마음속에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도 쌓아봤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네. 제가 오늘 낭독할 부분은 주인공 장이 뭔가 다른 기운을 확 내뿜는다고 느꼈던 장면입니다. 마치 그동안 마음속에 담아뒀던 어떤 부분들을 드디어 입 밖으로 용기 있게 꺼내는 듯한 그런 느낌의 장면인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장면을 제가 오늘 낭독하려고 합니다. 네. 지금부터 저의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후에도 내내 일했다. 안락했다. 집에 혼자 갇혀 있으면 답답했고 트렁크는 떠올리고 싶지 않았다. 밝은 조명 아래 적당한 온습도가 유지되는 사무실이 세상 어느 장소보다 편한 곳이라는 걸 새삼 깨달았다. 아는 사람들 속에 파묻혀 늘 하던 일을 하는 것의 소중함을 전에는 몰랐다. 지리멸렬하기만 하던 회사 생활이 제법 할만하게 느껴졌다. 시계를 보니 6시가 다 되어 갔다. 휴대폰으로 MBC 미니 앱을 열고 FM4U 채널을 켰다. 주파수 91.9MHz에 맞춰진 수신기를 끌어안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듣던 새벽의 라디오를 떠올렸다. 유희열의 FM 음악도시는 장과 태희가 가장 열심히 들은 프로그램이었다. 두 사람 모두 여러 번 사연을 보냈지만 한 번도 소개된 적 없었다. 6시 정각을 알리는 종소리 뒤에 이어지는 배철수의 음악 캠프 오프닝 곡이 새로웠다. 짜릿했다. 장은 지금 밝고 안전한 곳에 있었다. 그때 갑자기 책상이 어두워지고 이물감이 순식간에 등에 와서 닿았다. 으아! 장의 입에서 반사적으로 고함이 터져 나왔다. 심장이 쿵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돌아보니 본부장의 얼굴이 사색이 돼 있었다. 장은 이어폰을 뽑아 책상에 던지며 소리쳤다. 본부장님! 장 과장, 미안해. 놀래키려고 한 거 아니야. 짐을 싸던 동료들의 모든 눈이 장을 향해 있었다. 머리 꼭대기에서 피가 쑥 빠져나가는 느낌이었다. 미안해. 미안. 진짜 미안. 본부장이 두 손 모아 비는 신용을 했다. 그는 원래 사과를 잘한다. 입주 도우미에게도 그렇게 했을 것이다. 놀랐잖아요. 그래. 미안. 무슨 하실 말씀이라도 잠깐. 잠깐만 나 좀 봐. 탕비실로 와. 본부장이 고개를 숙이고 엉거주춤하게 자리를 떠났다. 사무실의 정적은 금세 퇴근 준비의 조용한 움직임으로 바뀌어 있었다. 장은 책상 위에 나동그라진 이어폰을 주워 귀에 꽂았다. 오프닝 멘트가 끝나고 첫 곡이 흘러나오는 중이었다.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 손 위에서 전부 녹아버린 느낌이었다. 언젠가 정말로 그런 적이 있는 것 같다고 장은 생각했다. 짐을 주섬주섬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다. 장은 선체로 일일 보안 점검 프로그램을 체크하고 컴퓨터를 껐다. 옆자리 동료에게 인사를 건네고 업무 공간을 벗어났다.
본부장이 탕비실에서 장을 맞이했다. 앞에 종이컵 두 개가 놓여 있었다. 장이 앉자 하나를 건넸다. 장은 온기가 여전한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쌌다. 구수한 율무차 향기가 솔솔 올라왔다. 커피는 아까 마셨잖아. 감사합니다. 놀래켜서 미안해. 아니에요, 본부장님. 그만 미안하다고 하셔도 돼요. 두 사람은 적막한 공기 속에 율무차를 홀짝였다. 장이 다시 입을 열었다. 저 대민건설 TF 보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게, 그렇잖아도 그 얘기하려고 했는데 힘들 것 같아. 나는 발령 서류 올렸거든? 근데 아까 윤리실 애들이 반려될 거라고 그러더라고. 왜요? 몰라. 장 과장이 여기서 해야 될 일이 있대. 그 일이라는 게 뭐야? 아까 걔들이 뭐라 그러고 간 거야? 그게 말씀드리기 좀 그래요. 보안 서약서 작성했거든요. 조사 내용 발설하지 않는다고. 갑자기 왜 그런 거짓말을 하는지 장 스스로도 이해가 안 됐다. 그냥 그러고 싶었다. 본부장이 자기 편을 들어줄 것도 아니고 궁금증을 모두 해소시켜줘야 할 의무도 없는 데다가 그냥 괘씸했다. 모든 것이. 아, 그렇구나. 필요하면 그쪽에서 본부장님께도 공유하겠죠. 그치? 그래도 뭐 어려운 일 있으면 나한테 말해줘. 이렇게 다시 와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얼마나 걱정했는지 진짜. 네. 윤경과 장을 남겨둔 채 자기 사무실에서 엉거주춤 달아나던 본부장의 모습이 떠올랐다. 하여튼 불편한 거 있으면 바로바로 얘기해. 외근 그만 나가고 현장 지원 종료한다고 말해놨어. 담보 물건들 보러 다니느라 고생했다. 그거 어차피 제가 해야 하는 일도 아니었잖아요. 그건 그렇지. 그래도 담당자가 두루두루 봐두면 좋지. 진짜 되도 않는 핑계네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밥 먹을 때 본부장님 쪽팔리게 해서 벌 준 거잖아요. 응?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세요. 뭐 임마? 미안하다고 하시라고요. 업무 외적으로 기분 상하고 업무적으로 안가풍한 거 사과하시라고요. 야, 너 미쳤어? 왜요? 아까는 두 손 모아서 미안하다고 잘하시더니 이건 왜 사과 못 하세요? 진짜 잘못한 건 사과 안 하고 왜 쓸데없는 일에 미안한 척 하세요? 저 이 새끼 진짜 욕은 하지 마시고요. 우리 은행 윤리 경영 지침에 상급자가 욕설 함부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담당자한테 확인해 볼까요? 본부장은 심통난 어린아이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입술을 쑥 내민 것이 한심해 보였다. 장은 기다렸다. 아직 늦지 않았고 미안하다고 말할 시간은 충분했다. 하지만 본부장의 입은 열리지 않았다. 그럼 그렇지 싶었다. 백팩을 한쪽 어깨에 걸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대로 탕비실을 나가다 뒤돌아서 한마디 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개를 꼬벅 숙였다.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은 최미라 선생님의 낭독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현진 선생님 낭독 잘 들었습니다. 음, 제가 낭독할 부분은 113쪽인데요. 저는 처음에 이제 말뚝들을 낭독할 때 어, 흥미로운 서사가 시작되잖아요. 납치에 몰입하면서 과연 누가 납치했을까 이렇게 추리해가면서 낭독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중으로 뒤로 갈수록 납치 스토리보다는 우리 앞에 있는 불행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내가 장이 된다면 그런 불행들이 자꾸 겹쳐오는데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그러면서 낭독에 몰입하게 되었고요. 음, 그리고 능글맞고 감동적인 스토리들, 또 대사들이, 맛깔난 대사들이 많잖아요. 저희한테 이제 톡톡 건드려주는 대사들, 그런 대사들이 너무 좋아서 이 말뚝들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저의 낭독을 시작해 볼게요. 장은 일시구동집 앞에서 아정 씨를 기다렸다. 공식적으로 점심시간이 시작하기도 전에 약속 시간보다 30분이나 일찍 사무실을 나왔다. 본부장과 정면으로 마주쳤지만 어떠한 제지도 당하지 않았다. 장은 알고 있었다. 이제 그는 장에게 상대가 되지 못했다. 왜냐하면 장이 상대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쌍놈이 양반과 맘먹는 방법은 두 가지였다. 죽창을 들거나 미친놈이 되거나. 장은 전날 탕비실에서 자신이 미친놈임을 주장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콘셉트를 유지할 생각이었다. 어차피 본부장과는 미래가 없었다. 일찍 나왔는데도 우동집에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다. 근처에서 일하는 직장인, 데이트하러 나온 대학생, 외국인 관광객을 비롯해 얼마 전에 납치당한 사람까지 쫄깃한 우동 면발을 맛보기 위해 줄을 섰다. 일본인은 왜 있지? 장이 일본 여행을 간다면 긴자의 부대찌개집에 찾아갈 것까진 않았다. 긴자에 부대찌개집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랬다. 40 넘게 나이를 먹는 동안 장은 딱 한 번 해외에 나가봤다. 해주와 함께한 오키나와 여행이었다. 하와이안 셔츠를 입은 야쿠자와 마주치길 기대했지만 모두 친절한 사람들이었다. 좌회전하다가 자꾸만 역주행했다.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동안 줄은 천천히 줄어들었고 적당한 때에 아정씨가 나타났다. 장이 크게 손을 흔들자 고개를 까딱였다. 평소보다 기운 없이 웃는 느낌이었다. 오랜만이네요. 돌아 돌아왔네. 간신히요. 대기줄이 줄어들어 한 걸음씩 옆으로 옮겼다. 내가 살게, 오늘. 제가 살게요. 그날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하긴. 집에 가서 차 끌고 나왔지. 내가 살게. 할 얘기 있어. 들어보면 밥 사기 싫어질 거야. 에? 뭔데요? 심각한 얘기? 그렇지. 뭡니까, 이거? 유부녀는 곤란합니다. 그러게. 참 곤란하게 됐어. 아정씨가 의미심장하게 대답했다. 장은 약간 뜨악한 표정으로 웃었다. 뭔 소리야, 이 양반? 근데 아정씨도 양반 축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까? 전문직이니까 중인 정도는 되지 싶었다. 신라시대였다면 육두품이었을 거다. 어색한 분위기 속에 한 칸씩 옆으로 옮겨가다가 드디어 입장했다. 테이블이 몇 개 되지 않는 작은 가게였다. 장은 5가지 튀김과 유부초밥이 함께 나오는 세트를 주문했다. 아정씨는 기본 우동 단품만 시켰다. 장이 젓가락과 우동 숟가락을 두 사람 앞에 가지런히 놓았다. 고추절임과 단무지도 반찬 종지에 덜었다. 그러는 내내 아정씨의 시선은 테이블 위에 놓인 자기 손바닥을 향해 있었다. 위원님,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래요? 죽다 살아 돌아온 사람 놀래키지 말아요. 그치? 자기도 지금 많이 힘들 텐데. 아, 내가 미쳤지, 진짜. 무슨 일 있어요? 나 그동안 만나온 사람이 있어. 아, 장은 놀랐지만 내색하지 않으려고 했었다. 그럴 수 있는 일이었다. 요즘 같아선 그렇게 놀랄 일도 아니었다. 용기 내서 고백하는데 그런 일로 사람을 판단하고 싶지도 않았다. 잠시 뜸을 들이던 아정 씨가 말을 이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애들 아빠가 알게 됐어. 그런. 딱히 달리 할 말이 없었다. 괜찮아요. 인생은 지금이야. 즐겨요, 즐겨. 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한편으로는 남편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는 면도 있었다. 누구라도 기쁘게 받아들일 배신이란 없는 법이었다. 또 한참 서로 말이 없었다. 가게 분위기가 떠들썩하지는 않지만 좌석거리가 가까워 웅성거리는 말소리가 정막을 채웠다. 진짜 곤란하신 거 맞네. 아이고, 그래서 뭐 어떻게? 아정 씨는 말이 없었다. 쟁반 두 개를 솜씨 있게 든 직원이 두 사람 쪽으로 왔다. 장은 세트 쟁반을 보며 손짓으로 자기 쪽을 가리켰다. 새우튀김이 활처럼 흰 꼬리를 하늘 높이 올리고 있었다. 아주 바삭하고 맛있어 보였다. 장은 젓가락을 들고 말했다. 일단 드세요. 먹어야죠. 애들 아빠는 내가 만나는 사람이 장 과장인 줄 알아. 장은 어이없어서 너털 웃음이 나왔다. 어쩌다 그런 오해를. 참네. 맞다고 했어. 예? 장은 자신이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다. 서로 다른 맥락의 이야기를 하고 있거나 중간에 놓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았다. 전혀 아니잖아요. 아니지. 그럼 아니라고 해야죠. 그럴 수가 없어. 애들 아빠가 절대 알아선 안 되는 사람이야. 그래도 그건 아니죠. 그래, 나도 알아. 젓가락을 손에 든 채 멈춰버린 장과 여전히 자기 손만 보고 있는 아정 씨를 향해 직원이 다가왔다. 일식 요리사들이 하는 머리띠를 두르고 친절히 몸에 밴 조심스러운 태도로 물었다. 혹시 뭐 더 필요한 거 있으세요? 아니요 라고 말해야 하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닷지 너머의 주방장도 두 사람을 힐끔거렸다. 튀김이 실시간으로 식어가는 걸 알았지만 장은 젓가락을 움직일 수 없었다. 네, 황당한 일을 당한 장. 아, 진짜. 아정 씨 왜 이러죠? 너무한 여자네요. 그동안 잘해준 게 장에게 이렇게 황당한 일을 안겨주려고 잘해줬나 봐요.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낭독가, 우리 아름다운 다규쌤, 장다규쌤, 네, 소개합니다. 와, 아름다운 장다경입니다. 네, 최미라 선생님의 낭독과 최미라 선생님이 낭독에 함께 해주신 우리 희영쌤, 태은쌤, 그리고 비자쌤의, 혜자쌤, 죄송해요. 혜자 선생님, 죄송합니다. 혜자 선생님의 목소리도 잘 들었습니다. 네, 그 김홍 말뚝들을 읽으신 분들도 아실 테고, 지금 낭독을 처음 듣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김홍 작가의 말뚝들에서 저희가 이 말맛이랑 글맛을 정말 쏠쏠히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귀를 쫑긋하고 놓치지 않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이 스토리가, 저는 상황보다도 캐릭터? 등장하는 인물들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 참 많다고 생각해요. 방금 미라 선생님이 이렇게 낭독해주신 그 아정 씨의 당황스러운 모습도 있지만, 내가 누구를 만나서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지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가 낭독할 부분도
장이 일상생활에서 만나게 되는 선배와 벌어지는 장면이거든요. 우리의 삶이 불행인지 행운인지는 내가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아니라 상대와 나의 합이 어떤가에 따라서 불행인가 행운인가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저의 낭독에도 함께 해주실 미라 선생님의 목소리를 잘 들어주세요. 그럼 저의 낭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석 쪽 벤치에 앉아 진희 선배에게 하염없는 하소연을 늘어놓았다. 트렁크에 납치되고 바지를 더럽힌 채 돌아오고 경찰에게 수모를 당하고 윤경에게 이상한 추궁을 받고 가짜 내연남으로 만들려드는 전하정 씨의 황당한 주장까지. 모든 게 단 며칠 사이에 일어났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몇 발짝 떨어진 곳에 선 사람이 담배를 피우며 장을 힐끔거렸다. 이야기를 가만히 듣던 진희 선배가 물었다. 너 그 여자랑 잤어? 자긴요. 애초에 그런 사이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뭘 걱정해? 걱정하는 게 아니라 억울해서 그래요. 세상이 날 이렇게 괴롭히는 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그럼 뭘 그렇게 잘했어?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가 볼 때는 네가 세상을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 너 정도면 착하게 살았으니까 보답이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잖아. 그런데 보답은커녕 이렇게 물먹이니까 열받는 거고. 아무래도 좀 그렇죠. 그런 생각부터가 틀려먹었어. 너는 쓰레기야. 그걸 인정을 안 하니까 이런저런 일에 원망이 생기는 거라고. 내가 왜 쓰레긴데요? 누나가 제록미디어 서류 다시 한번 보라고 전화했어, 안 했어? 했죠? 다시 봤어, 안 봤어? 봤죠? 근데 대출 나갔어, 안 나갔어? 부결 냈죠? 그건 내가 아니라 선배가 쓰레기 같은데? 아니지. 너는 나를 믿어주지를 않은 거잖아. 내가 진심을 담아 신호를 보냈는데 외면했다고. 그거는 배신이야. 쓰레기들이나 사람 배신하는 거고. 윤경이 왜 그 정도 하고 갔는지 알아? 내가 말했거든. 또 그런 애 아니라고. 얘기하면 알아들을 거라고. 선배가 아이코스의 5번째 스틱을 꽂았다. 그는 작은 진동 뒤에 한 모금을 들이마셨다. 천천히 연기를 뱉으며 주변을 살폈다. 점심시간이 끝난 지 오래라 두어 명이 멀리 떨어진 곳에서 통화를 하고 있을 뿐이었다. 선배가 작게 고개를 끄덕이고 말을 이었다. 잘 들어. 제록미디어에 투자 의향서 넣은 뉴로테크. 그거 뒷배가 대민그룹 둘째 도련님이야. 이번에 워크아웃에서 건설은 완전히 털어낼 거고 차남이 주도해서 AI로 집중하는 그림 그리고 있어. 그동안 제록미디어에 올라타 뉴로테크 상장시키는 게 1차 목표야. 대민이 던지는 일감 받아먹게 하면 그게 도련님 현금 곡간이다 이거야. 그러려면 제록미디어는 미리미리 결손 까고 이리저리 장부 맞춰놔야 할 게 많을 텐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오겠니? 무슨 얘긴지 알겠지? 내가 이 얘기를 너한테 해주는 건 내 목숨줄 너한테 다 맡긴다는 거야.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좆되면 너도 좆되는 거고 내가 뻗어나가면 너도 쭉쭉 뻗는 거야. 그러니까 서류 다시 내려오면 진짜 쓰레기같이 굴지 말자. 나 아니면 네가 언제 이런 판에 기웃거릴 일이나 있을 것 같냐? 정신 똑바로 차려라 진짜. 남자 새끼가 질질 짜지 말고 눈가에 맺혀있던 눈물은
선배의 말을 듣는 동안 눈물샘 밑으로 뿔뿔이 흩어져 버렸다. 농담일까? 이렇게 공들여 만든 서사에 유려한 농담을 선배가? 확실히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다. 진담이라면 지나치게 심각하고 음습했다. 그리고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었다. 확인해야만 할 중요한 지점이었다. 선배, 그럼 혹시 나 납치된 것도? 장의 물음에 선배가 피식 웃으며 대꾸했다.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냐? 영화도 아니고. 그렇죠. 오버지? 당연하지. 그건 좀 과대망상이다. 그랬다간 나중에 뒷감당을 어떻게 하겠어. 그럴 것 같으면 그냥 너를 집에 안 돌려보냈겠지. 안 돌려보내면? 몰라. 내가 은행원이지 무슨 킬러냐? 갑자기 킬러가 왜 나와요? 야야, 너 진짜 병원 가봐라. 그렇게 걱정이 많아서 살겠냐? 살지 그럼. 죽어? 죽으라는 건가? 죽여버린다는 말인가? 장은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그래서 억지로 더 웃었다. 선배는 쓰레기같이 굴지 말라는 말을 몇 번이나 당부하듯이 덧붙였다. 잘 생각해보면 기회라는 말도 했다.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곰곰이 생각하니 진희 선배가 동아리 형의 손바닥에 화살을 박아 넣은 일이 있었다. 응급차가 오고 난리가 났었는데 정작 어쩌다 그렇게 됐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아니 뭐 어쩌다 그랬겠어. 실수로 활시위 놓쳤겠지. 선배의 말이 맞았다. 병원에 좀 가볼 필요가 있었다. 함부로 제기하기에는 지나치게 심각한 혐의였다. 다 같이 문병도 갔던 것 같다. 원래 둘이 사이 좋았는데? 잠깐 사귀기도 하지 않았나? 진이 누나를 내가 하루 이틀 본 것도 아니잖아. 그럴 사람은 아니지. 그치? 네,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흥미진진해지고 계신가요? 다음 낭독가 우리 김희영 선생님을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낭독가 김희영입니다. 분주했던 3월, 기어이 목에 사단이 났습니다. 끝까지 목소리가 나오기만을 바랍니다. 제가 낭독할 부분은 130쪽입니다. 재난 문자가 울렸습니다. 위험을 알리는 신호였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 자리를 피하기보다 오히려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광화문으로, 말뚝들이 있다는 그곳으로. 책 속 사람들처럼 현실에서도 우리는 종종 위험보다는 궁금함에 이끌리고 상황보다 사람들의 흐름을 따릅니다. 다들 구경 가나 봐요. 그 말 한마디에 담긴 가벼움이 오히려 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장은 발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 돌아섭니다. 사람들이 향하는 방향이 아니라 그 반대 방향으로 걸어 나갑니다. 아무 일도 아닌 듯, 그저 더 볼 것 없다는 이유로. 하지만 그 평범한 선택이 군중 속에서는 오히려 굉장히 특별해 보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흐름에서 벗어난 사람을 용기 있는 사람 혹은 영웅처럼 바라봅니다. 하지만 그들의 선택이 거창한 결단이 아니라 어쩌면 잠시 멈춰서서 자기 생각을 따라간 결과였는지도 모릅니다. 지난주 광화문을 떠올렸습니다. BTS를 보기 위해 수많은 사람이 모였고 같은 노래를 듣고 같은 감정을 나누며 하나의 장면을 만들었습니다. 그 에너지는 분명 아름다웠습니다. 함께한다는 것, 같은 방향을 바라본다는 것에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책 속 장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은 왜 그곳에 가고 싶었을까? 정말 자신이 원해서였을까? 아니면 모두가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을까? 우리는 매일 보이지 않는 흐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무 생각 없이 그 흐름에 몸을 맡깁니다. 제가 낭독할 이 장면이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나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방향은 정말 내가 선택한 것인지 생각하며 저의 낭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부장은 대수롭지 않은 용건이었다. 월말 결산에 누락된 자료가 있으니 보충하라고 했다. 장은 메일에 파일을 첨부하며 짧은 수신을 덧붙였다. 고통스러운 일을 겪어 감정 조절이 잘 되지 않는다고, 무례한 데 대해 용서를 구한다고 썼다. 진심은 아니었지만 그래야 할 것 같았다. 차대리와 한 약속은 미룰 생각이었다. 테이를 모르는 사람과 마주 앉아 맥주를 마시며 노닥거리고 싶은 기분이 아니었다. 전자서류함을 자꾸만 새로 고침했다. 제록 미디어 서류가 올라올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어떻게 할지 결심이 서지는 않았다. 그때 사무실의 모든 휴대폰이 동시에 비명처럼 알람을 울렸다. 5시를 조금 넘긴 시간이었다. 짧은 순간 몇 가지 가능성이 스쳤다. 태풍이 오기에는 늦은 계절이었다. 창문을 힐끗 봤는데 눈이나 비가 오지는 않았다. 붕괴? 화재? 화산 폭발? 지진 같았다. 주위에서 이상한 탄식이 새어나왔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종류의 사건이라는 암시였다. 장은 심호흡을 하고 휴대폰을 들었다. 긴급 재난 문자. 서울특별시 금일 17시 4분. 광화문 일대 말뚝들 다수 출현. 차량 우회 및 해당 지역 접근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 인터넷을 켜고 뉴스를 검색했다. 재난 문자와 같은 내용의 속보만 있을 뿐 제대로 된 내용을 담은 기사는 아직 없었다. 차대리에게 카톡이 왔다. 친구한테 받았다며 말뚝들의 사진을 보냈다. 앞을 가로막은 경찰들 뒤로 말뚝 3구가 서 있었다. 멀리서 찍은 사진이라 화질이 좋지 않았고 말뚝들은 어두운 낯빛의 마네킹처럼 보이기도 했다. 같은 화각 안에 경찰차와 소방차도 보였다. 죽은 자들이 말뚝이 되어 돌아오는 것은 어떤 종류의 재난인가? 문자를 보낸 서울특별시의 입장이 무척이나 궁금했다. 과장님, 맥주는 좀 나중에 할까요? 그러자. 좀 아닌 것 같다. 술자리를 미룰 좋은 핑계가 생겨 다행이었다. 사무실은 조용했지만 왠지 모를 어수선함이 공기 중에 퍼져 있었다. 6시가 되기 전부터 짐을 정리한 사람들이 정각이 되자마자 우르르 사무실을 빠져나갔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친 차대리가 장에게 물었다. 혹시 광화문 가보시게요? 응, 멀지 않잖아.
같이 가요, 과장님. 장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엘리베이터가 층마다 멈추다가 결국 사람을 가득 채웠다. 7만 원, 6만 원, 5만 원, 1만 원에 모든 사람이 내렸다. 걸음을 재촉하는 곳의 방향이 전부 같았다. 나란히 걷던 차대리가 말했다. 다들 구경 가나 봐요. 그러게. 근데 괜찮을까? 위험한 거 아니야? 괜히 재난 문자 보내진 않았을 거 아니야. 괜히 보내기도 하던데요. 저번에는 새벽에 북한이 바다에 미사일 쐈다고 대피 문자 보내고 그랬잖아요. 하긴 그러네. 과장님, 말뚝들 본 적 있어요? 있지. TV에서 말고. 그래. 바다 가서 봤어. 왜 여기까지 왔을까요? 그러게. 시청을 지나 오른쪽으로 꺾자 사람이 더 늘어났다. 시내에 있던 모든 사람이 말뚝들을 보기 위해 몰려가는 듯했다. 바로 앞에 손을 잡고 걷는 젊은 커플이 둘이서만 아는 재미있는 농담이라도 나누는 듯 킥킥거렸다. 생기된 표정에서 기대가 느껴졌다. 제아의 종소리를 들으러 이동하는 행렬 같았다. 대통령 탄핵을 외치며 끝없이 이어지던 집회 인파 같기도 했고, 거리 응원하러 쏟아져 나온 월드컵 응원단 생각도 났다. 재난 문자라고 보냈더니 숫제에 광화문 초대장이 돼버린 셈이었다. 어느 틈에 합류한 열성 신자가 목에 거는 스피커의 음량을 한껏 키우고 포교의 목소리를 높였다. 종말의 때가 왔으니 심판이 있으리라. 666 베리칩, 짐승의 인을 받아 말뚝이 된 자들이 곧 불신자요.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니. 행렬에 있던 누군가가 거칠게 항의했다. 아, 아저씨, 귀 좀 떨어지겠네, 진짜. 조용히 좀 해요. 영생의 복음을 거부하는 자는 사탄의 편이니 너나 조용히 해라. 너 때문에 구원 못 받으면 책임질 거야. 아, 저기 가면 죽었다가 살아난 것들이 있으니까 가서 예수님 하고 부르세요. 뭐 이 새끼야? 지옥 가고 싶어? 너 때문에 여기가 지옥이다, 새끼야. 몇 사람이 웃고 몇은 혀를 찼다. 장은 방금 들은 말이 꽤 깊은 통찰이 있다고 생각했다. 자기계발서의 첫 장에 들어갈 만한 문구였다. 지옥으로 만드는 사람 되지 않기. 어느새 발길은 일민미술관에 다다랐고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었을 때 광화문 반대 방향으로 걷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멀리 세종대왕 동상 앞에 섬처럼 떠있는 펜스가 보였다. 그 옆으로 에어돔이 보이고 하얀 방호복을 입은 사람들이 서치라이트 아래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 앞에 텅 빈 공간을 빙 둘러선 경찰들은 방패로 자기 앞을 막고 서 있었다. 장은 옆에 차대리를 향해 말했다. 금세 다 가려놨네. 저렇게 해놓으니까 좀 무서운데요? 진짜 무슨 역병이라도 도는 거 아닌가? 그러면 아마 재택이겠지? 저는 재택하라고 해도 장 과장님 보러 회사 나올 겁니다. 너 혼자 사무실 지킬 것 같은데? 어차피 더 볼 것도 없는데
맥주 한 잔 안 하십니까? 집에 가자. 피곤하다. 그 자리에서 차대리와 헤어지고 장은 인파의 반대편을 향해 걸었다. 가도 더 볼 거 없어요. 다 가려놨어요라고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걸 참았다. 서대문까지 가서야 인구 밀도가 좀 낮아졌다. 지하철역도 한산했다. 열차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휴대폰을 들고 뉴스를 보았다. 서울만이 아니었다. 전국 주요 도시 광장에 말뚝들 속속 출현. 정부 당국 사태 파악 중. 경찰 가포 비상 발령. 소방당국 대응 1단계 발령. 지방관리청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 휴전선 인근 지역 북한군 국지도발 대비 진돗개 하나 발령. 발령할 수 있는 건 계엄령 빼고 전부 다 발령되는 듯했다. 장은 집 앞에서 순찰 중인 경비원과 마주쳤다. 목례 후 엘리베이터에 대해 물어보려다 퍼뜩 정신을 차리고 말을 참았다. 관리소장이 잡혀간 뒤로 임금 지급이 미뤄지고 있다는 호소문을 읽은 게 생각났다. 3층에서 한번 쉬었다가 마저 올라갔다. 네,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네, 원하는 지역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낭독가는 권태은 낭독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재미있는 낭독을 경험한 게 이 말뚝들이었어서 참 좋았습니다. 제가 고른 파트는 말뚝들이 장의 일상, 그 디테일하게 묘사된 일상에 좀 등장하는 장면이라서 골라보았는데요. 뭔가 이 소설은 되게 세밀하게 묘사된 일상 같은데 또 판타지가 있어서 저한테는 되게 새롭고 신기했는데 그 판타지가 스며들고 등장하는 장면이라서 의미 있게 느껴져서 골라보았어요. 테이라는 장에게는 청춘에 중요했던 친구의 죽음 소식을 듣고 이제 음, 좀 우울하기도 하고 죄책감도 느끼고 그런 양가 감정을 느끼고 있는 사이에 장의 아파트로 경찰들이 찾아오는 장면부터 말뚝들이 장에게 어떻게 이제 등장하는가를 나타내는 장면을 낭독해 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실 또 다른 분들이 많이 계셔서 또 힘이 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디지털 카메라가 처음 등장했을 때 찍은 사진. 휴대폰에 카메라 기능이 덧붙여져 신기했던 기억. 웃긴다고 생각하며 찡그린 하나도 웃기지 않고 못생기기만 한 표정들. 화면에서 테이가 점점 나이를 먹었다. 뚱한 표정으로 린즈를 바라보는 테이. 맛없어 보이는 안주. 자랑거리라도 되는 것처럼 일렬로 줄 세워 놓은 소주병들. 그때는 자랑할 것이 그런 것뿐이기도 했다. 다른 친구들까지 여럿이 모여 재미로 섰다를 치던 가평의 펜션. 그곳이 어제 다녀온 것처럼 생생했다. 밝게 웃고 있는 테이는 이제 웃지 못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렸다. 손님이 찾아오기에는 너무 늦은 시간이었다. 누구세요? 경찰입니다. 경찰요? 양은 외시경으로 밖을 내다봤다. 남자 둘이 서 있었다. 무슨 일이시죠? 제 사건 관련해서 오셨나요? 어떤 사건요? 아닙니다. 여쭤볼 게 있어서 왔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들어가서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경찰이 맞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제가 얼마 전에 안 좋은 일을 당해서 믿을 수가 없어요. 구멍으로 보고 계시죠? 경찰 신분증 보여드릴게요. 그게 가짜가 아닌 걸 제가 어떻게 믿어요? 중요한 일이라 급하게 왔습니다. 일단 문 좀 열어주시면 저희가 어떻게든 확인시켜 드릴게요. 총 있으세요? 없는데요? 저희 직원들 총 잘 안 갖고 다녀요. 그럼 수갑은요? 야, 너 수갑 있냐? 없어? 선생님, 저희 수갑도 없어요. 누구 잡으러 온 게 아니라서요. 지금 밖에 말뚝들 때문에 난리 난 거 아시죠?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어 온 거예요. 잠깐만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니, 문을 활짝 열며 말했다. 그게 저랑 무슨 관련이 있나요? 저희도 그걸 여쭤보러 왔습니다. 부 형사는 장이 지난 며칠간 만난 관할서의 형사들과 사뭇 다른 분위기를 풍겼다. 평생 시답잖은 농담 같은 건 한 번도 안 해봤을 인상이었다. 장이 받은 명함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보안과라고 소속이 적혀 있었다. 안 좋은 일을 당하셨다고요? 네, 며칠 전에 납치를 당했다가 풀려났어요. 질문한 형사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게 언제죠? 위로하려고 물어본 게 아니라는 것쯤은 장도 알았다. 지난주 목요일요. 다음 날이네요. 말뚝들이 나타난 바로 다음 날요. 그러고 보니 그러네요. 다른 형사가 휴대폰을 열어 사진을 보여줬다. 색이 바래고 종이 보풀이 다 일어난 오래된 명함이었다. 장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리뉴얼 전에 옛날 은행 로고가 찍힌 무려 십수년 전 장이 처음으로 발령받은 영업점에서 쓰던 것이었다. 뒷면에 이런 게 적혀 있습니다. 형사가 손가락으로 화면을 넘기자 명함의 뒷면이 찍힌 사진이 나왔다. 장의 글씨였고 장의 계좌번호였다. 혹시 이명함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났다. 지난 세월 까맣게 잊고 있던 사소한 일인데 놀랍게도 보자마자 그때의 장면이 떠올랐다. 이게 어디서 나왔나요? 지금 저한테 보여주신 이유는 뭐고요? 죄송합니다만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립니다. 그러시군요. 그럼 저도 말씀 못 드립니다. 그럴 의무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요. 옆에 있던 형사가 다급하게 끼어들었다. 저 해변에 밀려든 순서대로 말뚝들의 번호를 붙여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1번 말뚝의 입속에서 나왔고요. 선생님께 불이익 가는 일 없습니다. 단지 사태를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형사의 말투는 공손하고 또 절실했다. 무언가를 내주면 그만큼을 돌려주려는 사람의 진실함이 느껴졌다. 잠시 고민한 장은 기억을 더듬으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오래전 찾아왔던 어떤 사람과 그에게 자기 명함 뒷면에 계좌번호를 적어준 일에 대해 말했다. 형사들은 수첩을 꺼내 틈틈이 적어가며 귀담아 들었다. 몇 가지 질문도 했다. 기억나는 것은 대답하고 기억에 없는 것은 대답하지 못했다. 이야기 끝에 형사에게 부탁해 자신의 명함을 입에 물고 있던 말뚝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시럽화된 피부 때문에 사람 같지가 않았다. 기억 속의 누군가처럼 보이지도 않았다. 다른 말뚝에서도 이런 것이 발견됐나요? 어떤 것이요? 제 명함처럼 뭔가 단서가 될 만한 것이요. 아닙니다.
이것뿐이에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장은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 해석해낼 수 없었다. 알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말고는 알 수 있는 게 없었다. 그래서 저희는 1번 말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 의미도 없는 말이었다. 중요한 것이므로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형사는 잘못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다.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들 다른 곳에 이야기하지 말아주셨으면 해요. 저희가 찾아온 것까지 포함해서요. 특히 언론이나 인터넷 같은 곳은 안 됩니다. 제가 왜 그래야 하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 그래야 하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알 수 없고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전후 사정이 밝혀질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래야 정확히 조사해 공식적으로 알릴 수 있으니까요. 벌써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낭독해 주실 분은 송계화 선생님이십니다. 오늘 개화쌤이 이제 실시간으로 참여는 못하셨고요. 녹음 파일로 저에게 낭독을 들려주실 건데요.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다채로운 글을 소리로 나르는 낭독가 송기화입니다. 글의 서사와 온도를 깊이 있게 표현하기, 낭독가로서 제가 세운 목표 중에 하나인데요. 일요일 아침마다 함께하는 이 낭독 책방이 그런 저의 목표에 조금씩 더 다가가게 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혼자 낭독할 때 경험하는 표현력과 호흡의 부족함을 함께 낭독하는 쌤들을 통해서 또 성우님의 코칭을 통해서 익혀가고 있습니다. 이 말뚝들이란 책은 그런 저의 부족함이 많이 드러난 책이었어요. 글맛을 살리지 못한다는 고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쌤들의 낭독을 통해 살아나는 이 작품의 참맛을 느끼며 또 한 수 마음에 담아두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낭독하는 부분은 어디서 왔는지, 왜 나타났는지 그 시작을 모를 말뚝들의 마지막을 확인하는 장면입니다. 말뚝을 향한 비정한 한 발의 총알, 이내 가루가 되어 흩어졌던, 또 우리를 내내 눈물 흘리게 만들었던 그 말뚝을 이제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그 사이 76차 포고령이 선포되었다. 진짜 딱 6시까지만 기다려줌. 이후에는 얄짤없음. 아, 이럴 거면 차라리 문자로 보내라. 너무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총을 든 미친 군인과 미친 과학자 역할에 심취한 재벌 3세 사이에서 장은 그저 무력한 장기 말에 지나지 않았다. 무슨 수로 이 판을 뒤집지? 왜 자꾸 지면 안 된다는 의무감이 생기지? 싸우기도 전에 지는 건 평생 익숙했는데 왜 고집을 부리는 거야?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에 대답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 순간 장은 이상한 기분에 휩싸였다. 거의 동시에 파국이 날아들었다. 탕! 총소리였다. 거대한 벽이 조각나는 소리 같았다. 멀지 않은 곳에서 울린 한 발의 총성이었다. 장은 일어나 달리기 시작했다. 머리가 아닌 몸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갔다.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온몸에 피가 도는 게 느껴졌다. 팔과 다리가 남의 것처럼 움직였다.
총소리와 반대 방향으로 뛰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당연했다. 그런데 몸은 잘못된 방향으로 내달렸다. 부디 아무도 죽지 않았기를 바랐다. 누군가 죽었다면 장의 목숨도 안전하지 않았다. 엎드린 사람의 뒷모습이 보였다. 총을 내던진 군인이었다. 근처에 모여든 사람들이 한 곳을 보고 있었다. 장의 시선도 거기로 향했다. 말뚝이 떠 있었다. 공중에 떠 있는 말뚝이 밝게 빛났다. 사람들을 향해 미소 짓고 있었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아름다운 미소였다. 사방이 신속하게 봉쇄됐다. 공중에 떠 있는 말뚝 아래 모인 사람은 30명 남짓이었다.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벽이 세워졌다. 헬기가 빌딩 사이를 날아다녔다. 그러는 동안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말뚝을 바라만 보고 있었다.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눈물이 전에 없이 따뜻했다. 장은 진심으로 바랐다. 자신 또한 말뚝처럼 떠오를 수 있기를. 올라갈수록 희미해지다가 완전한 빛이 되는 거다. 내가 떠오르면 저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타인을 해치려는 사람은 자신을 걸어야 하므로 아무도 나를 끌어내릴 수 없다. 세계는 스스로에 대해 자신만만해하지만 생각보다 취약하다. 장은 그렇게 세상을 넘어설 수 있을 것 같은 고향감에 휩싸였다. 그때 공중에 떠있던 말뚝의 얼굴이 터져나갔다. 가루가 되어 흩어졌다. 뒤늦게 탕 소리가 들렸다. 멀리서 쏘았다. 장은 꿈에서 깬 듯 정신을 차렸다. 사람들이 황망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다. 군인들이 때로 덮쳐왔다. 서 있던 자리에서 사지를 붙들린 채 끌려갔다. 장은 차벽 뒤에 대기 중이던 버스에 실렸다. 군인들이 인원 확인을 마치자 버스가 출발했다. 장은 여전히 꿈속을 헤매는 기분이었다. 말뚝이 터져나가는 순간의 모습이 빗속에서 본 환영과 겹치고 뒤엉켰다. 말뚝은 머리에 총 한 발이면 가루가 되어 사라졌다. 불에 태울 필요조차 없었다. 옆에 앉은 군인은 장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제 팔을 엇갈려 걸고 있었다. 어디로 가는 거죠? 장이 물었지만 대답은커녕 고개도 돌리지 않았다. 군인은 자기 앞을 가로막은 의자를 관통해 너머를 보기라도 하려는 것처럼 눈에 힘을 줬다. 아저씨도 봤어요? 장이 계속 물었다. 버스가 흔들릴 때마다 장의 몸도 따라 휘청거렸다.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봤잖아요. 그게 공중에 떠 있었어요. 대답 없는, 아니 대답할 수 없는 군인의 뺨이 파르르 떨렸다. 그럼 안 되는 거였어요. 거기까지였다. 장은 호흡이 희미해지다가 그대로 고개를 떨궜다. 의식이 달아나는 게 느껴졌다. 혼절하듯 잠에 빠져들었다. 이상 저의 낭독을 마칩니다. 다음 순서는 이정수 낭독가입니다. 제가 읽을 부분은 서로에게 진 빚을
빛으로 기억하며 살아가게 되는 인간의 마음을 위하여라고 하는 그 타이틀 같은 그 부분,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었다. 모든 게 시작된 곳이. 무엇을 해야 할까? 공장이 잘 보이는 자리에 말뚝을 내려놓았다. 무슨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 온 건 아니었다. 점막이 부스럭거렸다. 장은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다. 부직포로 붙어있던 출입문이 열리고 안에서 사람이 나왔다. 방울 달린 털모자가 따뜻해 보였다. 누구로? 여는 의회 왔나? 아이고야, 젊은 양반이 화글로 서럽게 울고 그러나. 원래 내도 울고 자빠졌네. 작고 허리가 굽은 여자였다. 그가 말뚝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며 다가왔다. 야가, 니 태물레이 아이라 태물레이. 니 의회 일에 왔나? 선생님, 이분을 아세요? 태물레이 아이라. 문디야, 말뚝이 됐뿐네. 그때였다. 말뚝이 점점 밝아지기 시작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품고 있던 것을 갑자기 터뜨린 듯 환한 빛이 새어나왔다. 테물렌, 그게 말뚝의 이름이었다. 그는 몽골에서 입국해 12년간 재련소의 하청업체 직원으로 일한 재련소의 노동자였다. 카드뮴 중독이 원인이 된 간부전으로 사망했다. 장을 찾아와 돈을 빌려가고 3년이 지난 뒤의 일이었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 죽었다. 장이 나중에 알게 될 테물렌의 이야기였다. 차남의 파일에도 테물렌의 문서가 있었다. 그때의 장은 아직 알 수가 없었다. 하지만 순애 씨가 있었다. 허리가 굽은 노인의 이름은 순애였다. 그가 테물렌을 기억하고 있었다. 애도 여서 평생 일했다니께로. 먹고 살라카이 기침 나고 배 아파도 참고 댕기째. 매년 한 해도 안 빠져먹고 송장 치르는 불구덩이가 이 재련소라. 안 죽은 사람도 내처럼 늙은 먹으면 다 앓고 있다 안 카나. 인자 고만 없앨띠야지. 사람 잡아먹는 괴물이 됐었으니까. 순애 씨가 장과 말뚝을 천막에 들였다. 전기난로 앞에서 순애 씨가 타준 믹스커피를 손에 쥐고 있으니 얼었던 몸이 녹아내리는 듯했다. 그에게 말뚝이 처음 장의 집에 나타난 날에 대해 들려줬다. 방옥과 환희가 함께했던 순간을. 어물래나, 내한테 오지. 뭐 하루 서울까지 가서 고생했노. 그런데 선생님은 왜 이 늦은 시간에 어, 여 공장은 하루 젊도록 돌아간다 안 카나. 밤이라고 설비 세우면 손해가 막하다카니께로. 냉자 교대조도 우르르 들어가고 또 쏟아져 나올 기라. 천막에는 우드록으로 만든 피켓들이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다. 밤에는 순번을 돌아가며 천막을 지킨다고 했다. 여러 사람이 드나드는 공간인데도 살림집처럼 깔끔했다. 테물렌을 잘 아셨어요? 알지? 지 고향 사람들 챙기는 거 기계 마카 태물레 야가 했지. 타국에서 객지 생활하는 젊은 아들이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아프고 다치고 사고 치고 요런 거 누가 안 챙기면 꼭 사달란다 안 카나. 가족한테 돌아가거나 지 가족들이 올 수 있으면 좋고 말어. 마카 그럴 수 있는 사정이 안 되니까.
그렇게도 야는 여수 결혼도 하고 얼라도 낳고 했으니까 자리 잡고 살만해질 때쯤 갚부르지. 그래도 10년 만인데 한 번에 알아보시네요. 얼굴이 죽었을 때 그대로라. 피부는 더 빤빤하네. 방은 말뚝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다. 이름이 불린 뒤부터 빛나기 시작한 그는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발길을 더해갔다. 인자 보내줘야지. 순애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야가 이렇게 bun적bun적하는 게 이까다 터집부는 거 아니라? 보내줘야지. 데리고 왔으면 네가 책임지라. 여따 널 주고 갈까 아이모. 제가 박수무당도 아니고 어떻게 그런 걸 해요. 이름은 선생님이 불렀잖아요. 그때부터 밝아졌다고요. 고카모, 니도 한번 불러봐라. 순애의 제안에 장이 입을 열었다. 태물렌?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 한 번 더. 태물렌, 이제 돌아가야죠. 내가 당신을 기억할게요. 그것도 그러. 선생님이 시켜서 한 거잖아요. 순애가 눈을 감고 골똘히 생각했다. 그러더니 장의 무릎을 치며 말했다. 야가 이거 올 땐 네 명함 물고 왔다 않겠나? 국화문 갈 때도 뭘 줘서 보내야지. 뺏어 싸마 보내면 될라. 니 10,000원짜리 가진 거 없나? 카드밖에 없어요. 낸장, 내도 페이밖에 안 쓰는데. 장은 문득 생각나는 게 있었다. 주머니에서 칩을 꺼냈다. 태희가 남긴 물건이었다. 이건 어떨까요? 니 노름꾼이라. 순애가 장에게 눈을 부라렸다. 아닙니다. 친구가 준 거예요. 노름 절대 하면 안 된다. 인생 조질 뿐다. 내도 강원랜드에 딱 50만 원 들고 가가 2천만 원 맹글고 발길 딱 끊었다. 안쪽 다녔으면 그 짝을 못 벗어나고 객사 있을 기라. 우와, 그러면 해자 아니에요? 아까라는 눈 떡띠 뜨고 줄만 잡으면 된다 카이. 잠깐 고민하면 바로 꺾인다 안 카나. 장은 태희가 준 칩을 두 손으로 꼭 쥐었다. 태희와 나누는 영원한 인사 같았다. 이제 태희는 정말로 기억에만 남는다. 가끔 사진이나 꺼내보겠지. 말뚝의 입술 사이로 칩을 밀어넣었다. 마음을 다해 명복을 빌었다. 태물렌, 당신 끝까지 내 돈 갚지 않고 가네요. 조심히 가요. 내 빚 갚지 말고 계속 안고 있어요. 그걸로 당신 계속 기억할 때는 서러워봐요. 큰 빚이 큰 부자를 만드는 진리는 언제나 통한다. 하지만 우리의 빚은 저들의 것과 다르다. 아무에게도 비치지 않은 사람의 마음은 가난하다. 서로에게 내어준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 노트에 눌러쓰고 그 빚을 기억하며 평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으로 언젠가 세상을 설득할 것이다. 애물레나 이제 가이소. 객지에서 고생 많았소. 가서 편히 쉬소. 순애가 합장한 손을 흔들며 연신 고개를 숙였다. 이 땅에 온 첫 번째 말뚝이 태물렌이
투명할 만큼 하얗게 변했다. 빛나던 말뚝이 더 큰 빛을 밝히며 타올랐다. 장작불에서 떨어져 나온 불티가 쓰러지기 전 마지막으로 제 몸을 빨갛게 달구듯이 말뚝은 하나의 빛이 되어갔다. 장은 가슴 속에 커다란 구멍이 생겨나는 게 느껴졌다. 믿고 사랑하고 아끼는 모든 것이 구멍 속으로 휩쓸려 들어가는 것 같았다. 모든 게 괴롭고 슬프고 또 필연적으로 느껴졌으므로 평생 이 기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리라는 걸 예감했다. 그래도, 그래도, 그래서 말뚝은 자기가 만든 빛 속으로 빨려 들어갔듯 한순간에 사라졌다. 장의 눈에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 순애도 마찬가지였다. 아구마. 네, 갔네요. 니도 인자 가라. 이따 사람들 한태우무 정신없다 카이. 저기 혹시라도 말이죠. 응, 안다. 내 아무것도 못 봤다. 걱정하지 마라. 순애가 장의 외투 주머니에 커피 믹스를 한 주먹 쑤셔 넣었다. 그리고 천막 밖으로 쫓아냈다. 장은 고개 숙여 인사했다. 가다 뒤를 돌아보니 순애가 여전히 서서 장을 배웅하고 있었다. 손을 흔들었다. 서로가 서로에게. 잠시 후 장의 등 뒤로 순애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나, 니 이거 놓고 갔다. 연장어 온나? 이거 가져갔나? 순애가 손에 들고 흔든 건 SSD 메모리였다. 장은 걸음을 재촉했다. 차로 돌아가는 길은 올 때보다 훨씬 짧게 느껴졌다. 운전자를 잡고 시동을 걸었다. 구불구불한 국도를 지나가는데 재난문자 경보음이 시끄럽게 울렸다. 뉴스 앱에 속보 알람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들어왔다. 일제히 해금됐다. 모두가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왔다. 제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선생님들의 낭독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정말 잘하시네요. 네. 우리 이현숙 선생님께서 말뚝들 이 책은 참 오래오래 남을 것 같아요. 말뚝들에 대한 선생님들의 단상과 낭독, 특히 드문드문 선생님들의 대사 낭독 콜라보 너무 좋았어요. 정말 메소드 연겼어요. 그래요. 이번 말뚝들에서는 좀 인물들이, 캐릭터들이 좀, 강한 캐릭터들이 좀 등장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구체적이고. 그래서 한번 이렇게 역할을 나눠서 에피소드별로 꾸며봤습니다. 낭독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빴던 3월 마무리 잘하시고, 모두에게 3월보다는 더 편안한 4월이 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현미 선생님께서 말뚝들을 이제는 보내야겠어요. 그러게요. 예, 한 달살이 낭독회에서도 말뚝들을 만났는데 저희 낭독 책방에서도 이렇게 좀 긴 시간 말뚝들을 만나봤습니다. 마음속에 기억하며 그들의 이름을 잊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함께는 못했지만 선생님의 소리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일요 낭독 책방 응원합니다.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 들어와 주셨어요. 오늘 왜 이렇게 많이들 들어오셨죠? 이 아침 시간에. 네. 선생님들 좋은 낭독 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다음 주부터는 또 새로운 책으로 또 일요 낭독 책방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낭독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낭독이 이렇게 힘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어요. 아, 훈금 선생님 또 마지막으로 또 남겨주셨네요. 목소리로 만난 말뚝들 잘 들었습니다. 웃음과 눈물로 좋은 시간 보냈어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선생님들 어떻게 사진 한 장 찍고 그리고 이렇게 끝낼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선생님들. 네, 책 올려주세요, 낭독가들. 네, 마지막. 또 저희 희영 선생님이 또 저희 변신시켜 주시나요? 이 사진 찍어주면. 네, 얼굴 가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인스타에 올릴 테니까, 예, 불편하신 분들은. 하나, 둘, 셋.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 예, 김준 선생님, 오늘은 드라마 보는 듯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좋은 모습으로 저희 찾아뵙도록 할게요.